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출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임대출판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출판의 이 생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출판은 저자에게 출판사를 임대하겠다는 발상이었는데요. 참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때 기본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책을 내려는 저자들에게 출판사를 빌려주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자. 그러면 다양한 원고를 가진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그 가운데 한두 권 정도 터진다면 우리 해드림 출판사는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더욱 몰려올 것이다. 출간 원고가 다양하고 풍성해지면 그만큼 출판사로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출간 원고가 넘치면 우리는 우리 출판사를 성장시켜줄 원고를 선택적으로 고르면 된다. 또한 더 나은 조건으로 출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책 판매 수익은 저자에게 대부분 돌린다 해도 베스트셀러가 생겨 출판사 이름이 떨치게 되면 우리는 판매 수익 이상의 무형적 자본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에 군림하였던 대형 서점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탄생하면 그 책만 판매, 유통, 수익 관리를 해도 그게 어딘가. 그야말로 출판사와 저자가 윈윈하게 되는 시스템이 임대출판이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저자들과 함께 한다면 그도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서로 자기가 저자가 책 1,000부를 출판하여 판매에 실패하였다 한들 그것이 저자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여 수억씩 잃고도 살아가는 세상이다. 글 쓰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옛날 저자들처럼 요즘 저자들은 지독하게 가난하지도 않다. 몇백만 원 투자해서 자기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 판매에 실패하였어도 그 저술로서의 가치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가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우리와 뜻을 함께할 저자를 열심히 찾아보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정말 멋진 발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임대출판은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죠. 우리 해드림 출판사가 출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임대출판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출판 상담을 하다 보니까 판매 수익을 저자에게 다 주고 나면 출판사는 뭐를 먹고 사느냐 하고 반문해 오는 저자들도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책 한 권 팔리면 그 책 정가의 55%를 저자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요. 잘 팔리는 책들이 생긴다면야 수익을 저자에게 돌려준다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윈하는 기회가 되니까 출판사로서는 그리 손해 날 일이 아닐 거라는 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출간하는 책마다 성공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니 그만큼 많은 저자가 도전하도록 해야 되고 저자들을 유치하려면 그들에게 그만큼 차별화된 유익을 제공해야 했었죠. 저자와 출판사가 윈윈하는 시스템의 임대출판이 이런 정황 아래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출판사는 책을 제작하여 판매에 수익하고 저자에게는 소정의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출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도 계속 성장해서 메이저 출판사들처럼 그리 운영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책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 수익을 출판사가 가져야 하지만 아직 우리의 자본력이 부족하니까 저자들과 함께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 임대출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 임대출판은 구름판인 셈이었죠. 꿈이 참 야무졌습니다만 해드림 출판사가 메이저 출판사들처럼 충분히 경제력이 생긴다 해도 저는 일정 부분에서는 임대출판을 병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도 드물다는 것을 임대출판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임대출판은 단순히 출판사 자신만 성장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출판은 저자와 출판사가 윈윈하는 전략이었고 함께 꿈꾸는 출판이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도전, 꿈과 희망, 명예와 품위가 깃든 임대출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아무튼 임대출판은 제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였습니다. 종종 자기 혁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 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회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세기 무렵부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회전을 한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신앙관과 맞아떨어져 로마 교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죠. 이는 우주의 창조와 지배자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태양 중심의 우주가 우리 위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세기에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회전한다고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사이코 정도로 치부하였거나 아니면 사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니 그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해와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쪽은 사실은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 아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해가 뜬다, 달이 뜬다, 별이 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천동설에서 유래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회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각의 혁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혁신 이야기를 할 때 이 코페르니쿠스적 회전을 말하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유사한 경험이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 개국 전까지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 내리에는 부처님만 있었는데 어느 날 유교의 공자님이 나타나 다시 사람들의 의식을 500년 동안 철저하게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카톨릭이 들어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현존을 알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아집이 들어가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다들 자기 생각만 진실량 내세우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대대손손 유일무이한 진실로 내리에 박힌 의식을 희석시키려니 당시 가톨릭이 얼마나 피를 흘렸겠습니까? 결국 1만 명을 헤아리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피바다를 이루며 순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로 무장된 내리를 피로 순환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임대출판 이야기를 할 때 이 코페르니쿠스적 회전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일지라도 자비출판이 저자에게 책을 납품하듯 해오던
일부 관행이 있었는데요. 특히 문단의 시집, 수필집, 소설집 등의 출판 등에서 본다면 임대출판은 그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뜨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거기 바로 창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임대출판이란 저자에게 출판사를 빌려주고 마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저자는 출판사의 모든 기능적 시스템을 활용, 자신의 책을 제작, 유통,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고 출판 시스템을 제공한 출판사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저자의 출판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저는 출판사가 저자의 출판 매니저가 된다는 이 말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임대출판은 저자가 출판비를 투자하는 대신 판매 수익으로 책 정가의 55%를 차지하고 제작, 유통, 판매, 홍보를 맡아준 출판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출판 형태로 개념을 정리하였죠. 처음에는 임대출판과 역인세 출판이라는 개념을 함께 썼습니다. 일반적인 출판에서는 출판사가 저자에게 인세를 지급하지만, 여기서는 저자가 출판사에 인세를 지급하는 형태와 비슷해서 역인세 출판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이죠. 지금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임대출판을 검색하면 노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출판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출판 개념을 쓰다가 임대출판이 CEO 출판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온 소설가 한 분에게 아주 열심히 임대출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더니, 이 소설가가 가만 듣고 있다가 이것이 자기경영 출판이군요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기경영 출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CEO 출판이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었죠. CEO 출판이라는 말을 떠올린 이유는 책 판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질 때 저자의 책 한 권은 바로 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책에 대한 CEO다 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CEO 출판은 저자로서 자신의 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임대출판이라는 말을 버리고 CEO 출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업 CEO 원고들만 전문적으로 출판을 하는 출판사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임대출판, 역인세 출판, 자기경영 출판, CEO 출판, 출판 매니저, 이런 단어들은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서만 사용을 했었죠. CEO 출판은 1세와 2세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출판인 1세 때는 저자가 원하는 부수만큼 출판사를 통해 서점에 유통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책 정가의 55%를 무조건 저자가 취한다. 두 번째 2세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원고기 때문에 편집비나 기타 관리비 등이 제거된 비용으로 저자가 원하는 부수만큼 출간하고 출판사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점의 유통 판매 수익하여 소정의 수수료만 출판사에 지급하는 것이죠. 수수료는 그때 제가 약 10%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CEO 출판이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들 그 부작용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기서 그 일부 자비출판의 관행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그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자비출판의 대표적인 곳이 문학 분야이죠. 이 자비출판 문학 분야에서는 책이 안 팔린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강해서 일반 독자가 아닌 자기 주변 중심의 저자 주변 중심의 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받은 비용으로 책을 제작해서 마치 저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판매와 유통, 홍보에도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출간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출판사와 저자와의 계약 관계는 끝나는 셈이니까요. 이런 형태에서는 출간 그 자체로 끝나버리니까 독자에게 평가받을 기회조차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금세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수필집 시장이 죽어버린 이유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출판사와 수필가들이 고정관념이 한몫단단히 했죠. 수필 이외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견 이상 그 원로 문인들의 그 내리에는 그런 관념이 그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CEO 출판을 이야기하는 제 말은 그저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죠. 자비출판 시장 관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1000부를 출간하면 저자가 600~700부 정도 인수하고 나머지는 신간 유통분, 국립도서관 이나 그 국회도서관 납본용 그리고 이제 홍보용 등으로 이제 출판사에 기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판매량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사에서 수익을 했었죠. 시인이나 수필가 등 저자들은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의 작품집이 나오면 적잖은 우편 요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동료 문인들에게 선물이나 작품집 홍보 차원에서 부지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을 받은 이들이 성의껏 읽고 한마디 홍보글이라도 올려주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문예지를 발간하거나 함께 문학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인들에게는 가난한 문예지나 출판사를 배려하는 이런 관행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이 출간되면 보도자료와 더불어 서점에 신간 등록을 한 후 책을 홍보, 보관, 유통 관리하고 판매, 수익, 관리 및 정산 등등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생략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책이 출간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은 꾸준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출판에서는 이제 서점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서지 정보 입력하고 신간 등록만 마치면 저자와 출판사의 대부분 출판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CEO 출판의 판매 수익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가 출판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2세부터 몇 부를 출간하든 그 모든 결정과 소유권은 저자에게 있었습니다. 책 판매에서 생기는 수익은 인세 개념이 아니었죠. 수익은 마땅히 저자 몫이라는 데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출간의 모든 처리를 저자가 주도적으로 2세 때부터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책 판매에 대한 경영자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판매 상황이나 재고 상황 등을 출판사에 문의하면 언제든 바로 알려줬으니까요. 책의 입출고 현황은 지금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책이 출간되면 전 분량을 인수할 수도 있고 2세 때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출판사를 통해 서점에 유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서점에 유통하면 그 판매 수익은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아무튼 2세 이후 저자는 자신의 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가 되고 출판사는 관리자 위치가 되었습니다. 출판, 유통, 홍보, 판매, 수익 관리 등의 그런 업무는 출판사에서 대행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저자는 자신의 판매 수익에서 판매 상황에 따라 10% 수수료를 출판사에 이제 지급을 했었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임대출판, 즉 CEO 출판은 처음에 나름대로 체계를 잘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속되다 보니 여러 이제 모순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CEO 출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자들을 설득하였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